문재인이가 하는 것처럼 중국에 가갖고 우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큰 나라인 중국에 우리는 그저 쉐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저자세로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잘 보여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이재명이나 당시의 문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다면 동유럽 국가나 그러니까 유럽 국가와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체코 말이죠. 체코에 우리가 원전을 2기를 수주했다는 낭보입니다. 액수로는 24조 원이 됩니다.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opens our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오늘의 이슈는 낭보입니다. 낭보. 기분 좋은 소식이지요. 오랜만에 듣는 낭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세일즈맨, 1호 세일즈맨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취임한 그 달에 5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 달려갑니다. 좌파들은 그때 막 부르짖습니다. 나토에 가면 어떡하느냐? 나토에 가면 러시아에 찍힌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경제를 못한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나토 정상회담에 그때 파트너국으로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나토는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물론 정회원국으로는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에 우리가 있지 아니한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서 있는 모든 국가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입니까? 원래부터의 유럽 국가에다가 서방 국가라고 표현하는 서유럽 국가에다가 그 다음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그 서유럽 국가보다 훨씬 개발이 늦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산업화를 해야 되는 어떤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산업화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응집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나토 정상회담을 참여하는 것은 파트너국으로서 우리가 비즈니스로서 앞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산업화를 이끌면서 우리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4차 산업과 관련된 협력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앞으로 영역들을 개척할 국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나토에 지금 파트너국으로 있는 게 러시아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토의 가장 큰 핵심 국가, 어느 국가입니까? 독일입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와 협조와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입니다. 유럽에서 가스관이 있는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 탈원전 운운했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에너지가 필요해서 어디에 손을 벌립니까? 러시아에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러시아는 독일과 가스관을 통해서 나토를 사실 좀 무력화하려고 한 측면이 있죠. 탈원전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독일이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주권을 러시아에 지금 맡겨서야 되겠느냐라는 내부 목소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요. 나토의 정회원국의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와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러시아는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강약 약강.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우리는 그저
그냥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문재인이가 하는 것처럼 중국에 가갖고 우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큰 나라인 중국에 우리는 그저 쉐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저자세로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잘 보여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이재명이나 당시의 문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다면 동유럽 국가나 그러니까 유럽 국가와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그 달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달려가서 나토 정상회의에 달려가면 뭐가 있죠? 다자간 회담입니다. 다자간 회의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라도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계속 벌일 수가 있습니다. 양자회담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대비한 첫 번째 무대가 나토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낭보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체코 말이죠. 체코에 우리가 원전을 2기를 수주했다는 낭보입니다. 액수로는 24조 원이 됩니다.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수주 그 자체, 체코와 원전 수주를 했다. 2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지금 체코는 4기를 그러니까 총 4기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2군데의 2기씩이지요. 그런데 일단 2기를 지금 수주를 하고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기도 큰 하자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이 나머지 2기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계약을 이번에 따낸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체코는 프랑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원래 원전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5국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체코가 러시아, 중국을 배제해버렸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에 공습을 한 것을 본 폴란드부터 한때 소련의 속국이거나 혹은 소련의 협력국이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 서방 국가에 편입이 되면서 이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때 원전에 손을 대 안 되겠다.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으면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의데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수원 이렇게 3개 이 나라가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져 나가죠. 서류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최종 경쟁을 벌이던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바로 체코의 옆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체코 원전을 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프랑스 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위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도 했고요. 좌파 정당과 동거 정부를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수주에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이 원전 동맹 이런 이름으로 이웃 사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이웃 사이 무슨 원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원전과 관련된 14개 국가를 묶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그리고 지난 3월에 막 체코에 달려가고요. 마크롱이 엄청난 공을 들인 수주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걸 따낼 수 있었냐고요? 윤 대통령의 기지가 여기에 발휘됩니다. 물론 이게 한 수년 걸린 일입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나토 정상회담이 있지요.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코 대통령과 만나는 그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자원통사부 장관을 체코로 보냅니다. 그래서 체코의 총리한테 보내고요. 체코의 총리한테 윤 대통령의 친서를 보냅니다. 이 친서의 내용은 뭐냐? 바로 우리는 체코와 단순히 원전만 협력 관계로 있으려고 지금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나라에 원전을 준다면 그 다음에 낙후된 체코의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압축된 산업화를 성공하듯이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산업,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AI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 패키지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원전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수익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체코에 있는 그런 이 회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친서에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이죠. 하나는 워싱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하나는 산업자원통사부 장관, 실무장관을 체코의 총리에게 보내서 비밀 특사,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프랑스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프랑스 몰래 산업자원통사부 장관이 가서 친서를 보내면서 투 트랙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벌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체코의 내각이 원래 만장일치가 아니면 통과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코의 내각이 체코의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만큼 치밀하게 이 작업을 했는지, 이 비즈니스를 성사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거 아까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유럽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15년 만에 쾌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UAE의 바라카 원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물론 2년 전에 이집트 원전을 수주했지만 그건 순수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주도하는데 한 부분을 우리가 들어간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UAE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UAE의 쾌거는 바로 사우디라든지 인근 중동 국가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체코의 원전 그 수준은 말이지요. 바로 앞으로 있을 루마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의 추후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프랑스는 지금 뼈 아플 겁니다. 프랑스의 안방에서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의 파리의 생제르맹 축구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대0으로 2대0으로 이겼다 그러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체코일지라도 프랑스인 바로 적경입니다. 프랑스가 바로 이웃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따냈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바로 프랑스의 홈그라운드와 마찬가지인 체코에서 이긴 겁니다. 프랑스 홈그라운드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2대0으로 프랑스를 누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원전 수주를 통해서 이제 유럽의 모델을 지금 모델 하우스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고요.